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30대 유부녀입니다. 지금은 첫 아이를 가져서 특별히 더 몸가짐에 유의하며 태교에 전념하고 있어요. 결혼 이후로는 다니던 직장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직접 경험해본 가정주부의 삶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께서도 저희 키우시면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지내셨는데요. 집안 구석구석 그리도 손 가는 데가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줄 진작 알았더라면 시집 오기 전에 엄마 일도 좀 더 잘 도와드릴 걸 했다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이래서 제가 스스로 겪어봐야 다른 사람 입장도 이해하고 철이 좀 드는 모양이에요. 저희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양가 어르신들 모두 발에 맞이 않던 손자 소식이었기에 요즘은 다들 제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며 양가 어르신들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이렇듯 지금은 저희 친정과 시댁 가릴 것 없이 다들 제게 잘해주셔서 임신으로 몸은 다소 불편할지언정 마음은 편히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 이후로 항상 이렇게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이 아니었으면 가족이 될 일이 없었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나서 생긴 가족들 때문에 크고 작게 마음 쓸 일이 생기셨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바로 손 위 동서인 형님의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동서,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뭘 걸치고 사는지에 따라 사람 사는 형편이 갈리는 거야. 동서가 아직 젊어서 잘 모르나 본데 같이 말 섞고 몇 번 어울린다고 해서 꼭 같은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 내가 인생 선배로서 동서 같은 사람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귀한 팁 하나 알려주는 거니까 새겨 듣고. 사람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 배려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유독 사람 기분 더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 형님이라는 사람이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콧대는 어찌나 높은지 옆에서 보고 있자면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뭐 형님이 저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형님 직업이 의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수재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 의사라는 직업 가졌다는 이유로 자부심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까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님이 그리 콧대 높게 굴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의 탓도 있지 않겠어요. 어디서든 의사 선생님이랍시고 떠받들고 시켜 세워줬을 테니 당연히 그런 대접받는 것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의사라고 해서 다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특히나 대접받기 좋아하는 성비라면 그런 직업이 주는 혜택에 기대 그동안 얼마나 꿀 빨며 살아왔겠습니까?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이라고 불릴 정도이니 지금껏 형님께 듣기 싫은 소리 할 만한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형님이 의사라고 해서 제가 그거 고려해가며 다 받아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야기는 제가 처음 저희 남편한테 시집갈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저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예요. 학교 졸업하고 한참을 어찌 사는지 모르고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저희 결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며 모범생이었던 남편의 바른 성격 탓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흔히 돈 잘 번다는 사짜 직업을 가지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의 순수하고 바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1년여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친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한 기업의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광고 쪽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유행에 민감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부서보다 특히 야근도 많고 외근할 일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잠이 모자라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버거울 정도로 업무량도 많은 편이었죠.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이 출퇴근 시간마다 저를 열심히 태워다 나르며 겨우 얼굴을 봐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경여봐, 고마워.
너도 사무실에 일 잔뜩 쌓여 있어서 바쁠 텐데 항상 나 이렇게 데려다 주느라 30분은 더 일찍 나와야 하잖아. 나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 네 얼굴 안 보면 아쉬운 건 나니까. 말 한마디 예쁘게 해주는 남편과 하루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계속 지금처럼 바쁘게 일했다가는 저 사람 얼굴 볼 시간 짬도 내기 어렵겠다 싶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같이 살기라도 하면 적어도 퇴근한 이후에는 얼굴을 실컷 볼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다소 철없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싶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하는 것, 저는 그건 역시 결혼할 만한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께서도 연애 결혼을 하셨고 제 위에 오빠도 자기 좋다는 사람과 결혼한 걸 이미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애초에 자식들 선택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항상 존중해 주시던 분들이셨어요. 거기다 남편은 선한 마음씨처럼 인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단한 미남은 되지 못하더라도 첫인상에서 호감을 주기 쉬운 얼굴이었죠. 특히나 저처럼 젊은 여자들보다는 부모님들 호감을 살 만한 건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워낙 제가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 남편 칭찬을 실컷 해두어 미리 밑밥을 깔아놓기도 했고, 시종인간 차분하고 침착하지만 예의 있는 태도로 어른들을 대하는 남편 태도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썩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실 애초에 결혼하겠다고 남편 소개시키려고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무사통과를 했으니 이번에는 시댁 차례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서 처음 보는 며느리감인 저를 따스하게 환대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며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를 둔 저희 집과 환경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 모두 성품이 온화하고 말투가 부드러우신 편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시는 두 분 표정이 더없이 따스했습니다. 비록 처음 만나 뵙는 분이니 그 성장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두 분 모두 쉽게 화내실 만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부모님들께서 다정다감한 성미라는 걸 미리 전해 듣기는 했지만 어디 자기 부모에 대해 하는 말을 며느리 된 입장에서 100% 믿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혼 허락 받겠다고 처음 시부모님 뵙는 자리인데 긴장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 제 긴장을 말끔히 씻어주실 정도로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두 분이셨습니다. 듣자니 우리 경엽이랑 같은 학교 나왔다면서요?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니 애초부터 서로 연분이었었나 보네. 다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어릴 적부터 봐온 사이니 그저 소꿉친구처럼 사이좋게 잘 살아주면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네, 어머니. 경엽 씨가 워낙 자정적이고 다정해서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처음 뵙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뵙는 시부모님이 저 역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시부모님 인사드릴 날이 가까워져 오니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상상을 다하며 드라마 한 편을 찍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유별나신 분들이셔서 괜히 엉뚱한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을까. 모진 시집살이에 결혼이고 뭐고 엎어지면 어쩌지. 혼자 망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이 일이 흡족한 현실로 돌아왔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줄 만큼 좋은 분들을 시부모님으로 맡게 되었으니 나만 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만나 뵈었고 그러면 또 남아있는 게 다른 가족들과의 대면 아니겠습니까? 저희 오빠 부부와는 이미 연애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를 여러 번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오빠가 워낙 부침성이 좋고 활달한 편이어서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집에 초대도 받고 교류를 이어오다 보니 벌써 남편과 친정오빠는 제법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을 벌써 다 만나보았지만 저는 아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형제 중 막내입니다. 형님께서 한 분 계신데 남편보다 9살이 많다고 하셨어요. 똑같이 손 위로 남자 형제가 있어도 오빠와 저는 2살 터울이라서 저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형님분께서는 결혼하셨다고 했지?
조카도 하나 있고 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쯤 되어 가려나. 그러면 손익형님 되실 동서분이랑도 가깝겠다. 시집 오신 지 벌써 10년이라고 하니까. 형수님은 워낙 바쁘셔서 그런가. 어떻게 자주 얼굴 볼 일이 없어. 아, 직장 생활 하셔? 아니, 직업이 의사셔. 개원하신 지 한 4, 5년쯤 됐을 거야. 와, 의사 며느리라니. 형님분도 능력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형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형수님이랑은 연애 결혼하셨고. 시부모님께서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시긴 하지만 집안 자체는 평범한 편이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공무원이라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직급이 높으신 편도 아니었고 거기다 외벌이이기도 하셨고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시할아버지나 시어머니 친정 쪽에서 넉넉하게 재산 물려줄 만한 형편도 아니셨기에 그저 남편 벌어오는 월급 알뜰하게 아껴가며 살림하셨다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셨고 대놓고 말하자면 그리 재산 있는 집안은 아니라는 소리였습니다. 보통 직업이 의사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시거나 부유한 집 자제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만 해도 지인 중 직업이 의사인 친구는 똑같이 의사 남편 만나 결혼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 아무래도 주변의 인맥들이 비슷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부부처럼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과 의사가 결혼하는 사례가 그리 흔한 편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 되실 분이 대기업 사원이신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조건 좋은 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과 결혼하셨으니 두 분 애정이 참 깊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온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드디어 말로만 전해 들어 궁금해하고 있던 아주버님과 예비 동서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제게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이수야, 내가 혹시나 싶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건데 혹여 우리 형수님이 말씀을 조금 뾰족하게 하시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줬으면 좋겠어. 왜? 형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드신데? 아니, 본 적 없는 사람을 마음에 들고 한 적가 어딨어. 그냥 평소에 형수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직설적인 편이셔. 그래도 지금까지 딱히 선을 넘거나 하신 적은 없는데 내가 그냥 혹시나 싶어서 높아심에 하는 얘기야. 그래, 알았어. 시부모님 처음 만나러 갈 때와는 다르게 미리 경고까지 하는 남편 말에 신경은 좀 쓰였지만 어차피 시부모님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손윗동서와 그렇게 크게 대화 나눌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친정오빠 못지않게 사람들 대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보통 첫 만남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다소 모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변죽 좋게 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테니 그 정도면 친해지는데 크게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내외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나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 도련님이 내 얘기를 다 했어요? 확실히 처음 만난 예비동서, 그러니까 지금의 형님은 다른 시댁 식구들과 분위기가 이질적이기는 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다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성격 자체가 말씀이 그리 많으시거나 활달해 보이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형님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진 시댁이었습니다. 집안 어르신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자리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님 목소리가 월등하게 더 클 지경이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어떤 모임에서든 가장 앞장서서 나서는 유형이라는 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게 인사를 건네던 태도도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 특유의 당담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도 마음에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께서 다들 좋으신 분들이시지만 다소 소극적인 면들이 있는 가족들이니 저렇게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쯤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 생각이 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출퇴근까지 시켰다고 하길래 내가 어떤 아가씨 데리고 올지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우리 도련님이 또 직업은 좀 좋아요? 그래서 나는 최소 같은 변호사 정도는 데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도련님도 참 로맨시스트야. 그렇죠?
네, 그렇죠. 대답하면서도 기분이 떨떠름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남편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로맨시스트로 포장하고 있긴 했지만 사실 그 말의 숨은 뜻은 제가 남편보다 조건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 결혼을 밀어붙인 남편에게 놀랍다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뭐 사람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걸 어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요. 하지만 그걸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저렇게 겉으로 티를 내는 건 큰 차이가 있죠. 게다가 저와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도련님 본 세월이 10년 가까이 되었으니 잘난 자기 도련님이 저에 비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저희는 면전하게 되고 할 만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에게 듣기로 애초에 저렇게 남편 역성들 정도로 남편과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티나게 제 남편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형님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버님과 맞은편에 시부모님 안색도 불안해지셨습니다. 하나같이 제 눈치를 보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 기분 상할까봐 마음이 쓰이시는 모양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유쾌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식구들까지 불편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저도 조금은 뼈있지만 유쾌하게 넘겼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남들 채가기 전에 잽싸게 잡은 보람이 있었죠.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동안 저렇게 솔직함을 빙자해 다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해맑고 눈치 없이 구는 게 속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로 제 성격을 떠볼 심산이었나 본데 제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며 받아치자 도리어 자신만만해하던 형님 표정이 조금 묘해지더군요. 그러니까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서로를 떠보는 데에는 성공한 동서지간이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형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다른 식구들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대놓고 나서서 저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성격에 그런 걸로 며느리를 잡으실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아주버님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처음 만난 아주버님 인상은 좋게 말하면 유순해 보였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다소 유약해 보이는 성정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형님과의 사이가 어렵지 않게 눈앞에 그려졌어요. 보통 형님이 무언가를 주장하면 거기에 토달지 못하고 그대로 따를 아주버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죠. 그날 그 조금은 묘한 분위기에서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남편이 하는 말로도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이 어릴 적부터 워낙 남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야. 뭐 부모님 닮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보다도 훨씬 심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처음에 형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형수님 데려왔을 때 식구들 다들 좀 놀랐어. 당연히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형수님은 아무래도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편이잖아. 말하는데도 거침이 없는 편이고. 그래도 형이 선택한 사람이고 차라리 형처럼 우유부단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성격 강한 사람이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형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형 조건보다 형수님 조건이 훨씬 좋다 보니까 어려운 마음에 더더욱 며느리한테 별소리 못 하시는 것 같고. 대강의 집안 분위기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형님의 모습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지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아주 사람을 못살게 굴고 적으로 돌리겠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분만 잘 맞춰주면 신이 나서 잘 퍼주고 마음을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심기 거스르지 말고 각자 예의 지키는 선이라면 적당히 기분 맞춰주며 잘 지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며 저 역시 그 집 식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런 이상은 가족들 모두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생전 만나본 적 없는 사람과 갑자기 가족으로 묶이게 됐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저랑 다 잘 맞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다른 시댁 식구들 생각하면 뜻밖의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야 뭐 크게 문제가 되려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로 제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신작 살림도 구하게 되다 보니 시댁 들락날락거릴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성품에 새로 시집온 며느리 한번 불러내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뻔했기에 그냥 제가 더 뻔뻔하게 제 집 드나들듯 시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가 왔니? 안 그래도 너 잘 먹는 백합 좋은 게 들어왔대서 사갖고 왔는데
오늘 이걸로 수제비 해 먹자. 와, 좋아요, 어머니. 원래 낯가리 있는 사람들일수록 만나는 빈도수를 늘려줘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하셨던 시어머니께서도 낯가리지 않고 부침성 있게 다가오는 둘째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실 때도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시니 가까워진 후로는 얼마나 더 잘해주셨겠어요. 밥을 한 끼 해먹이더라도 항상 제 입맛에만 맞춰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저 역시 그렇게 저 예뻐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형님과는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쉽게 섞이지 못하고 좀처럼 가까워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보다도 형님이 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일단 형님과는 시부모님 뵙는 것처럼 자주 볼 일 자체가 없었죠. 어머님, 형님은 자주 안 들리시는 편이에요? 첫째 걔는 병원이란다고 바빠서 명절이나 너희 저번에 결혼 때문에 모였던 것처럼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여기 올 일 없어. 물론 자기 병원 차려 운영하는 입장이니 일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개원이가 있는데 따로 독립해 나온 후로는 대학병원 근무하던 시절보다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졌다고 했던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개원하고 나서는 병원 운영 시간이 확실한 편이니 출퇴근 시간도 그러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입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큰며느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어머니 태도가 살짝 불편해진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미 시집온 지 10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리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형님이 시어머니와 더 가까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 편히 대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연락을 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형님께서 살갑게 안부를 챙기시는 편도 아니었으니 지척에 살고 있는 고부지간이라 하더라도 가깝게 지내기 어려웠겠죠. 문득 저 역시 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 식구들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동서, 회사 그만뒀다면서? 아무리 도련님 벌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해도 결혼하자마자 직장 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일단 첫 마디부터가 그다지 유쾌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서 이미 충분한 대화 끝에 합의된 문제인데 그걸 문제 삼는 형님이 결코 제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야 당연했으니까요. 아니, 좀 아깝잖아. 그동안 도련님이 동서 일한다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실어다 날랐는데 결혼하고 홀랑 그만둔다고 하니 그럴 것 같으면 도련님 좀 덜 고생스럽게 일찍 정리했어도 됐을걸. 아,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차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즐겁게 잘 지냈어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환기해보겠다고 남편이 성격에도 맞지 않는 너스레를 떨었으나 형님 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긴 나처럼 전문직이거나 집안에 좀 여유가 있거나 한 게 아니면 어차피 박봉에 고생하는 것 같으면 일찍 정리하고 임신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제 도련님이나 동서나 적지 않은 나이인데 서둘러야지. 저희 결혼했을 때 둘 다 갓 3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요새 그 나이면 결코 결혼 늦게 한 축에 들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당연하게 박봉이라니. 거기서부터가 제가 하던 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해도 무례할 소리를 온 식구들이 다 듣는 앞에서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손이 동서라니. 솔직히 속으로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싶더라고요. 저희 친정 사정이나 제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당연히 자기보다 못할 거라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였어요. 뭐 웬만한 월급쟁이의 월급이 의사 벌이의 비견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의사라고 저 함부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결혼 전부터도 솔직히 거슬렸는데 내가 사람 착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형님이 이렇게 제게 무례하게 구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는 시부모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는 시부모님이 좀 안쓰럽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큰며느리가 새로 시집온 작은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 미안한 티를 숨기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지만 이렇게나 자기 눈치를 보는 시부모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만만하게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여양벌 타입의 형님 대충 기분 맞춰주고 적당히 지내자던 제 생각이 단번에 날아가 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을 뺀질나게 들락거리는 동안에도 형님 코빼기 한 번을 볼 수가 없었으나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만날 때마다 유쾌할 만한 일 없는 사람이라면 보는 횟수라도 최대한 줄이는 게 낫겠다는 심산이었죠. 그렇게 저 시집가고 첫 명절을 맞이해서야 다시 형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4개월 정도 남짓 정도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이미 시댁 식구들과 부쩍 가까워져서 시댁을 제 집 드나들듯 거니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손아랫동서가 시어머니와 바짝 붙어 도란도란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형님 눈에는 다소 못마땅하게 보였었나 봅니다. 그 뾰족한 말투를 시전하는 형님이었어요. 동서, 그래도 동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안 어른을 너무 허물없이 대하는 것도 썩 보기 좋은 일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워낙 남 듣기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이라서 말씀을 못 하셨을 텐데. 아니야. 둘째가 워낙 먼저 살갑게 대해줘서 오히려 내가 더 편했지. 요새는 둘째가 워낙 잘 챙겨줘서 오히려 내가 고마워야 할 판이다. 대뜸 저에게 타박하는 말에 깜짝 놀라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당사자가 그렇게 나오니 뭐라고 더 말을 얹지도 못하고 형님 표정이 더욱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고소했죠. 시어머님 끌어들여 저 한번 눌러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딴소리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어머니 별로 신경도 안 썼으면서 뭐 한다고 그런 걸로 시비를 거나 싶었죠. 하지만 불만 가득한 형님이 돌아서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 한마디를 저만은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서로 잘 통하나 보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갈까 무서운 말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자기 시어머니 보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으면 어떻게 시댁에서 저런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저 정도면 솔직하고 당당한 게 아니라 무례함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뾰족한 거 없이 잘 갖추고 산다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성격이 저렇게 꼬였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굳이 시댁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님과 일부러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은 그날부로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죠. 이제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저와는 달리 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이후로 형님께 연락이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걸 보면 얼마 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며 사이 좋았던 모습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분명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동서, 오늘 우리 병원으로 좀 나올래? 동서 시집 온 지도 벌써 반년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썼네. 아니에요, 형님. 바쁘신 거 잘 아는데요, 뭐. 그러지 말고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또 무슨 꿍꿍이로 일어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형님이 제게 먼저 연락을 걸어와 맛있는 밥 사주시겠다는 소리를 했더라면 아마 흔쾌히 그럴 마음이 들었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티냈던 형님이셨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명절에 시댁에서 만나 뵀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지나가듯 뒤에서 중얼거린 그 말은 여태 제 머릿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비싼 레스토랑이라도 데려가서 기를 죽일 심산인가 싶었죠. 결과적으로 그런 곳 데려가서 기를 죽이지는 않는 형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도도 아니었던 건 또 아니었어요. 여기 감자탕이 이 근처에서도 소문난 맛집이거든. 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고서야 같이 안 오는 데다? 아, 감사해요, 형님. 형님이 저를 맛집이라며 데려간 감자탕 집은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가격대도 저렴하고 맛집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한창 바빠야 할 저녁 시간인데 드문드문 테이블이 빈 곳이 보였어요. 솔직히 음식 맛도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감자탕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허름한 감자탕집 안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를 뽐내고 있는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제 밥을 사주겠다며 병원에서 내려온 형님은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은은하게 티가 나는 명품 수준이 아니라 원단부터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하나같이 나 명품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아이템들을 휘감고 있었죠.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인간 명품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명품으로 전신을 도배한 사람의 부유함이 느껴지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졸부꼴로 보였습니다. 미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한마디로 명품 자랑하기 위한 차림새였어요. 그게 그 허름한 감자탕집과 매치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두르고 나온 명품 가방과 옷에 감자탕 국물이 튀고 냄새가 벨까 싶어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앞치마 2개를 겹쳐서 유난을 떨고 있는 형님이셨어요.
저럴 거면 굳이 왜 저리 명품을 휘감고 나왔나 싶었지만 그 의도를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기죽이기 위한 갑옷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솔직히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거 한껏 두르고 나와서 10살은 어린 손아래 동서 귀를 눌러줄 심산이었다니. 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의사까지 됐으면 공부머리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랑 주변 머리는 또 다른 건가 싶었어요. 옆에서 감자탕 먹고 있던 사람들도 그 요란한 차림새로 들어와서는 감자탕 냄새 뵐까 싶어 공주님같이 구는 꼴을 보니 눈꼴이 시었겠죠. 그렇게 형님과 같이 주변의 눈총을 한눈에 받고 있자니 어떻게 밥이 제대로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제가 먼저 말했어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식사 다 하셨으면 자리 옮길까요? 그래, 그래. 얼른 여기 나가서 환기 좀 하자. 기다렸다는 듯 반색을 하며 앞장서서 나가는 형님이셨습니다. 나가자마자 감자탕 냄새 털어내겠다고 파닥파닥 부채질을 하며 옷을 털어내고 있는 꼴을 보자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싶었죠. 그런 제 눈길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형님이셨습니다. 아, 동서도 알아본 모양이구나? 이게 이번 시즌 신상인데 국내에 몇 점 안 들어온 거야. 연예인들도 입었다고 해서 화제됐는데 그래서 알아봤구나? 제가 그래서 알아봤겠습니까? 제발 좀 알아봐달라고 저 대문짝만한 명품 로고 박힌 옷을 저렇게 푸더덕 털어대고 있으니 못 알아보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꼴이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는 모르는지 여전히 신이 나서 떠드는 형님이셨습니다. 동서야 잘 모르겠지만 사회 지도층일수록 몸가짐도 유의해야 하는 법이거든. 나랑 같이 전공의 생활한 동기들도 다들 이 정도는 하고 다니고 원래 사람이 어떤 걸 두르고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 형편이 갈리는 거 아니겠어? 실로 듣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허영심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도 설마 하니 저런 말을 나쁘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내뱉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속으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거리를 두고 싶을 판에 저런 소리를 인생의 진리라도 된양 떠드는 성품이라니. 아주버님도 사람 괜찮아 보이시던데 어쩌다 저런 분하고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딱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한심함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차마 제 수준으로는 따라잡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기라도 죽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동서, 그렇게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 그래도 동서는 변호사한테 시집왔잖아. 그만하면 동서도 결혼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공은 다 거둔 거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련님 보필 잘하다 보면 동서한테도 좋은 날 오지 않겠어? 어쩐지 웬일로 밥을 다 사겠다고 하나 했습니다. 저런 말에 굳이 대받아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아 고분고분 얌전하게 듣고 있는 걸 제 콧대 눌러주는데 성공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기세가 등등해진 형님이었어요. 굳이 그 한심한 꼴에 토를 달지 않았던 건 차라리 이렇게 한번 져주는 척하고 이 피곤한 일을 끝맺고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기가 제 우위에 올라섰다고 생각해서인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좋을 때 저를 불러내려 듣는 형님이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리 만만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 그걸 일일이 다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쳐내고 거절해가며 저도 굳이 유쾌하지 않은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거절만 할 수는 없으니 응해줄 때마다 그 우습지도 않은 꼴을 또다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쯤 되니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눈치 줄 만큼 형님한테 바른 소리 해줄 만한 사람이 이미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 저부터도 굳이 애써서 진실을 알려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한동안 형님 만나자는 소리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더 미루기 곤란하다 싶어 오랜만에 다시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가 어머님 취향을 잘 알지도 못할 거고. 한마디로 자기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 고르는 걸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집안에서 10년 며느리 노릇했다 치더라도 만날 일수로만 치면 시집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저보다도 적은 형님이었습니다. 평소에 그저 우습고 만만한 사람 취급해놓고 형님이 시어머니 취향 같은데 손톱만큼의 관심이라도 있었겠어요. 시어머니 취향을 알아도 제가 훨씬 더 잘 알 터였습니다. 만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의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저를 불러내서 속 한 번 더 뒤집을 심산이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만남의 장소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근에 위치한 백화점이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빽빽하게 입점해 있는 초대형 백화점 말입니다.
백화점 안에 들어선 형님은 물맛난 고기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명품에 환장을 하는 사람이니 노다지도 저런 노다지가 없었겠죠.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형님의 입방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 이런 데 와본 적은 있어? 내가 여기서만 쇼핑을 하는데 말이야. 국내에서 여기만큼 물건 잘 갖춰진 곳이 없어. 그러면서 저를 끌고는 이 명품샵, 저 명품샵을 들락거리며 마치 거기 놓여있는 명품들이 전부 제 것이라도 된 양 뻐기는 형님이었어요. 동서 잘 봐도 직접 살 능력 없으면 보는 눈이라도 좀 키워야 하지 않겠어? 들으면 들을수록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명품샵을 7군데쯤 돌아다녔을 때 심신이 다 지쳐버린 제가 그만 결국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형님 그만 좀요. 저 이런데 크게 관심도 없고 애초에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형님도 저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라 형님 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동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격지심 드러내는 거야? 그래, 내가 좀 너무했다 싶네. 동서 형편에 이런 데 쉽게 드나들지 못할 텐데 내 딴에는 동서한테 새로운 경험 시켜주고 싶어서 신경 쓴 거였는데 내가 동서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네. 도대체 세상을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온 세상 돌아가는 꼴을 자기 사고방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마치 저를 명품 한 점 가져보지 못해서 선망에 눈이 멀다 못해 질투심에 돌아버린 여자 취급을 하는데 정작 명품에 미쳐있는 여자가 누구인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똑같았을 겁니다. 정말이지 질린다 싶어 얼굴을 일그러뜨린 저를 보고 기가 살아나선 형님이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동서는 가난해서 이런 명품 같은 건 못 사봤지? 그래도 남편이 변호사인데 동서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어떻게 명품 한 점 들고 다니는 꼴을 못 보겠더라. 사람을 명품샵 한가운데 세워놓고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타격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설마 하니 자기가 이렇게 망신 주면 제가 백화점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음이라도 터뜨릴 줄 알았나 본데 그 얄팍한 속내가 우습기 짝이 없어 그만 그 자리에서 더는 참지 못하고 푸하하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우스워? 방금까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웃음소리 줄줄 해대던 사람이 기죽은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아주 재미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형님, 요새 제가 형님 때문에 코미디 프로 챙겨볼 필요가 없겠어요. 형님 하는 꼴만큼 웃긴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야? 형님, 세상의 명품은 형님만 두르는 줄 아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이 백화점만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명품 몇 점 두른 거 가지고 대단한 사회 지도층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거 남들 눈에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알아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형님, 제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뒤에서 다 형님 비웃어요. 앞에서 괜히 형님 성깔머리 때문에 독박 쓰겠다 싶어서 아무도 바른 말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설마 정말로 형님 부러워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야! 지금만 해도 그래요. 동서 형편 쪼들려서 명품 한 점 없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형님, 제가 어느 집 딸인 줄 아세요? 한껏 비꼬며 제가 묻는 말에 그제야 형님이 멈칫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연히 없는 집 딸로 여겨왔는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자신만만한 제 태도에 자기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형님에게 제가 선언하듯 터뜨렸습니다. 형님, 미래기업이라고 형님도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지가 거기 대표세요. 이제 형님이 얼마나 우스운 짓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 기업 상속녀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 없는데? 비명이라도 지르듯 토해내는 형님 턱에 놀라 경악에 차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그런 거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나 참. 그래도 덕분에 재밌었네요. 제가 거기 상속녀인 거 알았다면 형님이 이렇게 재밌는 꼴 어디 구경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에, 저 살다 제 앞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네, 성공적으로 사업 끌어오신 친정아버지 이름 한번 제대로 빌려봤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기업의 상속녀라는 소리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굳이 제 입으로 내세우기는 우스운 일이라 생각해 일부러 티내면서 살아오진 않았었는데 이 정도로 우스운 꼴 당하고 나니 저런 사람한테는 또 이런 방법만큼 잘 먹히는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짓궂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유치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저쪽에서 먼저 했잖아요. 저도 이만하면 받아줄 만큼 받아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눌러줘야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당해왔던 게 많았던 만큼 이런 사실을 터뜨리고 나니 저도 모르게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제 정체에 너무 놀란 나머지 턱이 빠지도록 입을 쩍 벌리고 경악한 눈을 하고 있는 동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깔깔깔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형님 덕에 진짜 보기 드문 구경했네요. 방금 전까지 그리 신이 나서 나불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수치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대는 형님이었어요. 솔직히 그 성깔머리에 비웃음 당했다고 저한테 달려들기라도 하면 어쩌나 조금 걱정도 했는데 차마 그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 그렇게 우습게 여기더니 기업 상속녀라는 소리에 이미 저는 형님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형님다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형님은 하시던 아이쇼핑마저 재밌게 하세요. 저는 따로 들리는 샵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만하면 좋은 구경 다 했다 싶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백화점 문을 나설 때까지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수치심을 곱씹고 있는 형님 꼴을 보니 앞으로 제 앞에서 더는 헛소리는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어 후련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이긴 했습니다만 그 후로 형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드물게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어 얼굴 보는 날에도 눈에 띄게 기가 팍 죽어 제 눈치를 보는 형님이었어요. 간혹 시댁에 등장할 때마다 방자한 입놀림으로 다른 시댁 식구들을 철렁하게 만드는 발언 역시 뚝 끊겨버렸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행동 해봤자 비웃음거리만 안겨줄 뿐이라는 걸 그날 백화점에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저도 그만하면 놀려줄 만큼 놀려줬다 싶었기에 굳이 더 망신스러운 일을 안겨주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기에 그것만 해도 소기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진짜 제 정체를 밝혔다고 저렇게까지 기가 죽어 납작 엎드리는 사람인데 이만하면 다루기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고 제게 대단한 악을 품지 않는 이상 저렇게 기죽은 채로 남처럼 지내다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걸로 끝낼 수 있다면 더 신경 쓸 이유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요즘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양가 어르신들 사랑 듬뿍 받으며 태교에 전념하고 있어요. 태교에 썩 좋을 것 없는 사람은 알아서 몸살이며 근처 알랑거리지 않으니 이렇게 몸 잘 보증하다 건강하게 아이 잘 낳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곱게 키워 이제 막 장가 보낸 애미입니다. 아들 녀석은 평생 장가는 안 갈 거라고 선언하며 애미 속을 썩이더니 웬일인지 갑자기 결혼을 할 거라고 색시를 하나 데려오더군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길래 저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 이 며느리라는 기집애가 알면 알수록 가관이더군요. 오늘은 이렇게 이 괘씸한 며느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격동의 1960년대에 태어나 어렸을 적 조실 부모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식당을 하던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과장 조금 보태어서 걸음마 할 정도가 될 때부터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식당은 꽤 장사가 잘 되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형편이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10살 때 식당에 큰 불이 나면서 건물 전체가 홀라당 불에 타버렸습니다. 따로 화재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던 시절이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는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맞은편 쌀집 김씨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딸린 조그만 단칸방을 빌려주어 얼마간 거기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그저께 꼬깃꼬깃 모은 돈을 털어서 떡볶이와 오뎅을 파는 조그만 가판대를 여셨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근근히 제가 자라는 동안 저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자라면서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여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다니고 자퇴를 하고선 건너 알게 된 서울의 한 식당에 주방부조로 들어가서 숙식을 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입 하나도 덜 겸 서울에 가서 돈 벌겠다는 손녀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서울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도 서울이란 곳은 눈 뜨고도 코 베어 가는 곳이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셨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차갑고 냉정했으며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잔정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서 하루라도 쉬기라도 하면 그날 일당은 물론이고 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니 밥이라도 좀 달라고 하면 다음날 일당에서 식사비를 까고서 밥을 내주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장님께 한 3일 정도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명절을 기해 서울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는 대목이니 자리 비울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로하신 몸으로 먹고 살기 위해 갑판때 일을 쉬지 않고 하셨던 게 몸에 큰 무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하니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사장님께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고향에 다녀오되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만 끝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할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해온 식당일 뿐이니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악 물고 갖은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다행히 그 식당에서 오랫동안 주방장으로 일했던 선생님이 새롭게 자신의 식당을 차리면서 저를 매니저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도 비교적 인생이 무난했습니다. 악덕 업주였던 이전 사장님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장님은 인품이 온화하고 여유로운 분이셨고 한 번씩 할아버지를 보러 고향에 내려갔다 오는 것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였음에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빠듯하긴 했지만 제 한 몸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틈틈이 공부도 하여 검정고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배려로 야간대학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잠무식 중졸이었던 촌년이 대학 문턱도 밟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 결혼할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아버지의 가게에 찾아와서 얼굴을 몇 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기회는 좀처럼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장님이 주선을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지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사모님과 오래전에 사별하고 외동아들을 오랫동안 혼자 키우셨는데 그만큼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사장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그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저희는 얼마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씩씩한 장군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앞으로도 무난하게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을 무렵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다 같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내 식구가 즐겁게 바다도 보고 계곡도 돌아다니며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졸음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고속으로 저희가 탄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던 남편과 조수석의 시아버지는 그대로 축사했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저와 아이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모든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그때쯤에는 할아버지마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저와 아이 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억척스러운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아 그동안 평생 식당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근근히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실력에는 못 미쳐서 예전보다 손님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버텨내서 이날 이때까지 한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장사를 하며 아들을 겨우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아이답지 않게 비교적 잘 커주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가끔 엇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철이 일찍 들어서 혼자 식당일 하며 자기를 먹여 살리는 엄마의 심정을 빠른 나이에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식당 일도 돕고 하면서 부지런히 엄마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자란 아들이 어느새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보내던 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애비 없이 자란 후레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썼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어엿하게 자라 군대를 가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면서 잠시 동안의 이별이 너무 슬프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군 생활 2년은 순조롭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군 생활이 끝나갈 무렵 아들 인생에 그리고 제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가져다 줄 사고를 맞게 됩니다. 아들의 전역이 한 달도 안 남은 말년 병장 시절 일이었습니다. 황상원 병장님! 환상원 병장님? 뭐야,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난리야? 저녁에 얼마 안 남은 말년 병장답게 아들은 네모반에서 늘어지도록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후임 병사가 그런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황상호 병장님, 이번 혹한기 유격훈련에 열애 없이 모든 인원 참석하라는 지시입니다. 뭐? 야, 나 말년이야, 말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어느 말년이 유격훈련을, 그것도 혹한기 아니야? 나 안 해, 못해. 그게 사단장님이 특별히 이번 훈련에 참관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북의 도발에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으니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인원 참석하라는 사단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아, 또 무슨 개소리야. 북이 도발하고 말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나 다음 달에 저녁이야. 그런 건 남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그래. 난 무사히 집에 돌아갈 거야. 아, 안 해. 배째. 황 병장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중대장님이 특별히 훈련 열애 고려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일단 참석만이라도 꼭 하라고 하십니다. 괜히 사단장 눈밖에 나면 고생하는 건 저희 같은 말단 병사들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황 병장님.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알았어. 그럼 나 따라가기만 하고 훈련은 다 열애다. 감사합니다, 황 병장님. 충성! 그렇게 마지못해 마지막 훈련에 따라가게 된 말년 병장인 아들은 약속받은 대로 대부분의 훈련을 열애했지만 마지막 날 레펠 강화 훈련을 하는 날 사고는 터졌습니다. 사단장이 하필 그날 직접 훈련 감독을 하겠다면서 아들이 있던 소대에 와서 진두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연신 찍기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언론에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장은 아들의 훈련 열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확성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거기 열애 인원 누굽니까? 즉시 나와서 레펠 하강 대기합니다. 아들은 그 명령을 듣고 죽상을 있는 대로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레펠 하강 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병장 황상훈 하강 준비 끝. 하강. 아들은 과거 우수한 훈련 성적으로 포상 휴가도 받고 했던 만큼 능숙한 솜씨로 레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 병장님 잠깐 대기하셔야 합니다. 황 병장님! 뭐야? 뭔데? 아들이 연결하고 있던 레펠 줄이 끊어지면서 아들은 그대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을 대비해서 레펠을 이중으로 결속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매듭을 묶게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허술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황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황 병장님! 7, 8m 되는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진 아들의 의식이 제대로 붙어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사단장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의식했습니다. 카메라 끄세요. 카메라 꺼. 당장 끄라고. 그렇게 병원으로 황급히 실려간 아들은 계속해서 깨어나진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불이 나게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의 손상이 너무 심하고 뇌 손상도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심이.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사구나. 아이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몇 날 며칠을 아들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죽은 듯 고요하게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천지식명님, 제발 우리 아들이 깨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님이 들으셨는지 아들은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어, 엄마가 여길 어떻게? 아이고, 상은아, 정신이 좀 드냐?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가까스로 아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수는 있으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고요? 거짓말이죠?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시래요. 우리 상우리가 그럼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도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어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아이고, 상훈아,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아이고. 저와 아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진료실에 떠나가도록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제 인생이 또 아들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 기구한지 사고로 일찍 떠나보낸 남편을 뒤로하고 겨우겨우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만 이제는 군대에서 이렇게 불구의 몸이 되어 돌아오다니 정말 아들과 함께 약을 먹고 동시에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장애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해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장한 재활훈련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서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이따금씩 들려오는 커다란 음악 소리와 방송인지 라디오 소리인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애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칩거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그런 아들에게 재활훈련 좀 해라, 밖에 나와서 햇볕 좀 쬐어라 이런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현재 마음 상태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정상일 테니까요. 제가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의 방문 밖에 두었다가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오면 그나마 깨끗하게 비워진 밥상이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들이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가 있을 때 힘든 몸을 가누며 한 번씩 방 밖으로 나와 화장실도 가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만 괜히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몇 년이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말 그대로 운동형 외톨이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런 아들을 부양하느라 다시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TV에 청년층의 운동형 외톨이 인구가 점점 증가한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아들의 모습이 생각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제가 일 끝나고 돌아오면 비워져 있는 밥상과 밤늦게 들려오는 커다란 음악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 증거들마저 사라질까봐 매일 밤 아들의 방 안에서 전자음 가득한 음악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방에만 처박혀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답답해서 가끔 방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상훈아. 언제까지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적어도 밖에 나와서 애미 얼굴은 좀 봐야 하지 않겠니? 상훈아, 문 한번 열어줘. 그러나 여전히 방 안에서는 큰 음악 소리만 들릴 뿐 묵묵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 아래틈 사이로 쪽지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이 쓴 쪽지였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라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장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이대로 있다가 그냥 죽을래.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안녕. 정말 오랜만에 겨우 쪽지로 소통을 했다는 것이 반가울 법도 한데 그 쪽지에 쓰인 모든 것을 포기한 아들의 말이 어찌나 가슴이 아팠던지 반가운 마음을 즐기기도 전에 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아들의 방 앞에서 얼마나 서글피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들의 칩거는 계속되었고 그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상훈아, 너가 웬일로 이 시간에 나오니? 그보다 좀 괜찮은 거야? 어디 보자. 몇 년 만에 방문을 열고 나온 아들은 엄청난 장발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였습니다. 엄마, 나 재활할래.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재활훈련 시작한다고. 얼마나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목발 짚고 다닐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그게 정말이니? 아이고, 잘 생각했다, 상훈아. 저는 몇 년 만에 갑작스레 재활을 결심한 아들의 행동에 의아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재활을 결심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아들의 재활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재활센터에서 혼자 힘으로 잠시라도 설 수 있는 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했는데 그때마다 수도 없이 주저앉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아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아들은 1년이 지나지 않아 목발을 짚고 스스로 장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료진들은 기적이라고 여길 정도로 모두가 환호를 했는데 아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목발도 없이 절룩거리며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신경 감각이 되살아나서 거의 정상적으로 짚을 정도가 되었고 왼쪽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 손상이 심해서 정상인의 수준까지 끝끝내 도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른쪽 다리만이라도 멀쩡하게 디디며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의 기적이 거듭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엄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정말 고마워. 나 이제 엄마 속 그만 썩이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할게. 아이고, 인서가 그런 말 마라. 나는 너가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런 소원이 없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혼자서 거동해 밖으로 도나다닐 수 있게 된 아들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 사회는 절름발이 아들을 흔쾌히 채용해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소방안전시설을 기획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그곳은 의무적으로 직원의 일정 수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해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었던 아들이 당당히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얼싸안고 한참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내가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나 열심히 일해서 엄마 식당 일도 얼른 은퇴하게 만들어줄게. 정말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이 없는지 고난과 역경만 가득했던 저와 아들의 삶도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직장을 얻고 자리를 잡으니 인생의 모든 체중이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경사인 것은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며 색시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불구의 몸으로 방구석에서 영영 썩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아들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이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애미 된 저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해 가시죠? 그런데 저의 그런 뛸 듯한 기분은 아쉽게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색시될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애가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거든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 데려왔어. 얼른 나와봐. 아들은 색시를 얼른 제게 소개해주고 싶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서 들어와. 응? 저는 현관문을 열어 맞이한 며느리 될 아이를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주라고 해요. 아, 배고프다. 얼른 밥 주세요. 다짜고짜 배고프니 밥을 달라고 하는 뻔뻔함에 놀랐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행색이 거의 무슨 술집 여자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쫙 붙는 원피스에 치마 길이는 또 어찌나 짧은지 속옷이 거의 보일랑말랑했습니다.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하게 했는지 처음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귀신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는 그런 며느라이의 첫인상을 더욱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얼른 들어와 앉거라.
저는 마지못한 채 일단 두 사람을 안으로 맞아들였고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이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고? 아, 그게 엄마는 말해도 잘 이해 못할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람 연예인이야. 파프리카 TV라고 들어봤으려나? 아무튼 뭐 인터넷 방송하는 그런 거 있어. 거기서 처음엔 시청자로 알게 되었지. 그게 뭐 하는 거냐? 파프리카는 또 뭐고 인터넷 방송은 또 다 뭐냐?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아유, 어머님은 설명하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오빠가 여러 시청자였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뭐 일단은 알겠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구나. 네, 어머님. 오빠는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어머님, 저 아시죠? 김민주. 응? 아니, 초면인데 내가 댁을 어찌 알겠노? 어머, 어머님, 진짜 TV 안 보시는구나. 영화 회장님 구출 대작전 모르세요? 거기서 주인공 아역으로 나왔었는데. 드라마 내 운명은 오직 당신은요? 거기서 여주인공 학교 동창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거도 안 보셨어요? 뭐 그때는 가명으로 활동했고 지금 이 이름은 본명이라 모르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이고, 내가 유명한 사람을 못 알아봤네. 아이고 세상에. 야, 상훈아, 어디서 이렇게 유명한 분을 색시로 데려왔다니? 사정상 영화, TV 드라마 제목은 제가 의미로 바꿨지만 이 아이가 출연했다는 작품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최고의 인기 작품이었습니다. 워낙 TV나 영화를 안 보고 사는 저도 알 정도이니 말 다 했죠.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며느라이 될 사람이 문자 그대로 TV에 나오는 연예인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이며 화장도 짙고 향수도 세게 뿌리고 무엇보다 다소 건반진 태도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며느리 직업이 다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저는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가 아들과 결혼을 한다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염려되었거든요. 보니까 며느라이는 그 인터넷 방송인가 뭔가로 돈도 꽤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혼자만 벌어서는 힘들 형편에 좋은 집도 전세로 얻어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라기의 딱한 사정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저처럼 어릴 적에 조실 부모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아들의 혼주석엔 저 홀로, 며느리의 혼주석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모를 동질감에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그런 동질감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릴라 치면 그 아이의 정 떨어지는 행동이 저를 좀처럼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꼴에 연예인이라고 가방 같은 것은 한 번도 제 손을 들지 않고 다리가 불편한 아들에게 대신 들게 했습니다. 가끔 방문한 아들네 신혼집은 항상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아들이 전부 청소며 빨래며 다 해놓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그 신혼집에 하루를 묵을 일이 있었는데 방 한켠을 아예 자기 인터넷 방송을 해야 한다면서 꾸며놓고서는 밤늦게까지 음악을 크게 틀고 큰 소리를 내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칩거하는 동안 방 안에서 들렸던 커다란 음악 소리는 며느라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트는 음악 소리였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아들은 그런 걸 불편해할 만도 했지만 아랑곳 않고 쿨쿨 잠을 잤습니다. 애꿎은 저만 밤새 잠을 설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일찍 출근하고 제가 오전에 아들네 신혼집을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오후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서 방에서 나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뭐야, 어머님 밥 안 해놓으셨어요? 나 배고픈데. 처음 만났을 때도 밥을 차려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어쩌다 한번 놀러온 시애미에게 뒤늦게 일어나 밥 안 차려 놓았냐고 하는 꼬라지를 보는데 어느 시애미가 이런 며느리를 예쁘다 하겠어요? 아니, 이제 일어난 거야? 아니, 네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 밥을 차리니? 얼른 씻고 나와.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차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 참고로 새우랑 땅콩 알러지 있으니까 그거는 빼주시고요. 고기 반찬은 들어가되 식단 관리해야 하니까 너무 양 많지 않게 해주세요. 해독 주스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씻고 나올게요. 제가 아무리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아줌마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무슨 식당 아줌마한테 메뉴 주문하듯이 이렇게 툭 던져놓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적어도 꼰대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최대한 며느라이에게 맞춰주려고 그간에 노력했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잡아서 따끔하게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날은 머지않아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제 남편과 시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저와 아들은 먼저 간 두 사람을 기리며 조촐하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제사라고 하기까지엔 거창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은인과 다름없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해 또 아들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치르는 일종의 의식이었기에 저희는 편의상 제사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었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조촐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정성스레 제사상에 올리는 일은 빼놓지 않고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며느리와도 그 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꾸나. 얼른 끝내고 맛있게 먹자. 그런데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이 강환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영화배우가 집에서 음식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저 아무거나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둘이 먹을 것만 하셔도 돼요. 이러지 뭐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눌러 참으며 이를 악물고 혼자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혼자서 박장대소하고 난리가 나질 않겠어요? 어머! 어머! 얘는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웃기다! 거기서 정말 이성의 끈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한 번 참았는데 이번에는 채널을 돌리다가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혼자 신나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팔을 이렇게, 골반 이렇게 빼고 우와! 이거 다음 방송 때 해야지? 저는 그제야 모든 인성의 끈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슬며시 다가가 리모컨을 뺏어서 TV를 뚝 껐습니다. 어머? 아니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랑 네 남편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네가 안 먹는 건 좋은데 염치가 있으면 와서 좀 도와.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배우는 이런 거 안 한다고요. 품이 떨어지게 진짜. 뭐가 어째? 저는 말끝마다 배우 하면서 꼬라지를 부리는 며느리에게 회심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야, 에로 배우도 배우냐? 이런 썩을려나? 너 이제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마. 당장 나가. 일로 나와. 네?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파요 어머니. 저는 당황해하는 며느리의 손모가지를 붙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서 밖으로 내쫓은 다음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디서 찬박하게 몸이나 굴리던 년이 뭐? 배우가 어쩌고 어째? 니네들 내가 이혼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야, 이 쓸개 빠진 놈아, 넌 뭘 잘했다고 저런 애를 두드네? 너는 머리가 어떻게 됐냐 아니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비디오나 찍던 애랑 결혼할 생각을 해? 저희의 이런 대화를 밖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썩 꺼지지 못해?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애원하는 며느리는 아랑곳 않고 아들 녀석마저 끌어서 현관문 밖에 내보내고는 그날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흐느끼던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달래주던 아들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의 제사는 그렇게 파토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렇게 콧대 높게 배우라고 자랑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에로 배우라니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안 지는 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만 덜 건방졌어도 조금만 더 예의가 발랐어도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선을 넘는 며느리 행동에 저는 일단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도 익숙치 않고 인터넷도 익숙치 않아서 조사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들도 몰래 뒷조사하는 거라 아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서 주민센터에서 여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을 해서 컴퓨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 능력이 생기자 가장 먼저 며느리의 이름 석자를 쳐보니 역시 나오는 것은 별것 없었고 최근에 하는 인터넷 방송들만 몇 개 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라도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틀어보았는데 세상에 유부녀라는 녀석이 세상 야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는 크게 음악을 틀고 세상 요염한 춤을 춰대는데 제 눈에는 이게 옷만 안 벗었지 소위 말하는 직업 여성이라 다를 바가 없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빠 오빠 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돈에 맞춰서 이런저런 춤을 답례로 춰주는데 그 부분을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보수적인 저희 눈밖에 이미 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팬카페라는 곳에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에서 한 댓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BJ 김민주, 예전에 에로 영화 찍었던 얘 맞지? 아니, 아역으로 잘 활동하다가 왜 그랬대 갑자기? 이 댓글도 손이 떨릴 정도로 놀라웠는데 그 밑에 달린 대댓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왜 그랬겠냐? 돈이 궁했나 보지. 아역도 잠깐 반짝하다가 말았잖아. 그 이후로 조금은 자유분방한 학생족을 찍고서 이름 바꾸고 지금 파프리카 TV BJ로 활동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름만 낼름 바꾸면 뭐 사람들이 모를 줄 아나?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예인이라던 며느리가 에로 영화라니. 저는 그래도 실체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제목도 말하기 민망한 그 며느리가 출연한 에로 영화 작품을 어찌어찌 구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 영화의 내용은 정말 저희 도덕관과 윤리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적나라한 내용이었습니다. 절했던 년이 내 아들의 아내라고 하면서 지금 버젓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시어머니가 저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며느리의 행동들을 보고 나니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급이나 좀 되는 연예인이면 모를까 에로 영화나 찍은 주제에 무슨 톱스타라도 되는 것 마냥 저한테 콧대 높게 구는 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참다 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폭로를 해버린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이 그렇게 파토나고 며칠이 지나서였을까요? 누군가 저희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사부인,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인터폰을 통해 본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돈 어른들, 그러니까 며느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힘들게 먼 길을 찾아오신 겁니다. 뒤쪽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같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들께서 여기를 어떻게... 얼른 들어오세요. 다시는 안 보려고 했던 며느리가 사돈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오자 집안에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노인네들 여기저기 아픈 건 일상 다반사 아니오. 그나저나 저희들이 사부인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이들 결혼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말씀드리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일로 찾아오신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 민주 이 녀석이 어릴 때 지 엄마 아빠 잃고 우리 밑에서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예쁘장하게 생겨서 여기저기 TV에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명함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아예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나름 인기도 있고 팬클럽도 있어서 이 아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다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전 기획사에서 계약 위반이라며 이 아이가 피소를 당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패소를 하게 되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쯤에는 제가 하던 가게도 쫄딱 망해서 저도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 녀석이 어디서 돈 뭉치를 한 다발 들고 오더니 자신은 빚은 다 갚았고 할아버지 가게도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캐물었으나 이 녀석은 묵묵부담이었고 그 뒤로는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저희는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 녀석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답니다. 그러다가는 어느새 결혼을 하겠다고 손주 사위를 데리고 오더군요. 정말 고맙게도 손주 사위가 그런 이 아이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서도 받아주고 감싸주었다고 하더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잘 보듬어가면서 살아보자고 했다죠. 우리가 정말 손주 사위 복은 있나 봅니다. 사돈 어른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쯤 며느리와 남편은 뒤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말씀은 미리 드려 하지 않겠니? 했는데 몹시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아서 하게 내비두었는데 하필이면 사부인께서 먼저 일을 아시게 되어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한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아니, 사돈 어르신들께서 죄송하실 일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 녀석이 사부인께 무례하고 철없이 굴었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자라서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 할애비 할미가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했으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제게 꾸벅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기가 민망해 같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사부인, 이 녀석이 자기와 지 할애비 할미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극복해보겠다고 잠깐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도 안 하기로 저랑 약속했어요. 성실한 남편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살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부인, 이 녀석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없으실런지요? 사돈 어린이 그 말씀을 마치시는데 며느리가 끝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도 집안에서나마 대접받고 싶었어요. 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만은 연예인 며느리라고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럴수록 어머니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걸 이용해서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 어른 내외가 직접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이 결혼을 무르고 말고 할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부인 어르신, 이렇게까지 먼 길 직접 찾아와서 손녀딸을 위해 해명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적어도 훌륭하고 바른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제 윤리관과 도덕관으로는 며느리가 과거 몸담았던 그 분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와 생각하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훈이 저 녀석 죽다 살아나서 평생 불구의 몸으로 방구석에서 생을 마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저 녀석을 일으킨 게 민주라죠. 민주는 제게도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행동에 철이 없어서 잠시 혼을 내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사돈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몸을 일으켜 고개를 푹 숙이며 사돈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사실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제 아들, 그 아들을 휠체어에서 일으키고 방문 밖을 나서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 구실하게 만든 것은 며느리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아들은 허무한 마음에 이런저런 자극을 찾으면서 결국 그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에도 눈독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다 만난 며느리의 채널은 무언가 달랐다고 합니다.
한없이 선정적인 다른 채널들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채널은 고민도 들어주고 인생의 상담도 해주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용기 내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채팅창에 공유한 적이 있는데 며느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면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들이 재활훈련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계속 아들을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드디어 목발 없이 걷게 된 날 용기 내어 며느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의외로 흔쾌히 데이트 신청을 받아준 며느리와 아들이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과거 무슨 비디오를 찍고 이런 것은 아들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몸과 다름없는 자신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려낸 사람이니까요. 앞서 천박하게 몸을 굴렸다고 했던 건 제가 홧김에 한 말이지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 아들의 은인이고 자신과 가족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아가, 나도 너한테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하다. 사실 조금 철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한테 이런 귀인이 어디 있겠니?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즐겁게 살자꾸나. 그렇게 그날의 모임은 제삿날과는 정반대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며느리는 모든 인터넷 방송을 정리하고 제 식당에 나와서 저희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의외로 음식 솜씨가 좋고 홀서빙도 잘해서 손님들도 아주 많이 좋아한답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예쁜 손주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는 며느리를 아주 나쁘게만 묘사하고 끝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느새 미운정이 들었는지 작게나마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담아 끝내게 되었네요. 아마도 제가 중간에 언급했던 부모 없이 자란 어떤 동질감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살면서 며느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들 때마다 이 동질감을 기억하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